이번 시간에는 보행의 기초기술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보행의 기초기술이라 하면 단독 보행에서 사용되는 모든 보행기술의 초기 단계를 생각하게 되지만 본 단원에서는 지팡이 사용 전 기술, 즉 자기보호법, 트레일링법, 공간탐색법만을 각 기술의 특징과 자세, 활용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맨 먼저 자기보호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자기보호법은 신체보호법이나 신체방어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흰 지팡이나 다른 보행보조기구 없이 공간을 이동할 때 장애물로부터 효과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 방법을 말하며 주로 잘 알고 있는 실내 공간에서 이동할 때 편리하지만 팔을 뻗어도 닿지 않는 바닥의 단차나 낮은 장애물은 탐지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외부 공간에서도 지팡이로 탐색되지 않는 공중장애물이 예상될 때는 적절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호법에는 상단보호법과 하단보호법, 상하단보호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단보호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보호법의 특징입니다. 상단보호법은 얼굴, 목, 가슴 등 신체 상단부를 충돌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보행보조기구와 함께 혹은 다른 보호법이나 오리엔테이션 기술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보통 보행보조기구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며 이 기술은 팔의 하박 부분을 범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신체 상단부의 보호에만 유효하며 신체 하단부는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상단보호법의 사용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다음과 같은 실내나 실외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1. 탁 터진 공간에서 이동할 때, 예를 들면 복도나 강당, 식당, 로비 등에서 사용합니다. 2. 떨어진 물체를 찾거나 들어올릴 때. 3. 의자를 찾거나 확인할 때. 허리를 많이 굽혀야 할 경우에는 상단 보호를 하고 숙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열려 있거나 부분적으로 열려 있는 문을 찾거나 통과할 때. 5.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점검할 때. 6. 명수능 또는 암수능의 과정에서 사용합니다. 명수능이라 하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한참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점차로 밝음에 적응하여 보이게 되는 과정을 말하며, 암수능이라 하면 반대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어두움에 적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7. 외부에서 다른 보행법과 병행할 때, 즉 지팡이, 안내견, 안내자와 보행 시 가슴이나 머리 높이의 장애물이 예상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보호법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학생은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서 팔을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 올린 다음 팔꿈치를 90도로 굽혀 가슴 높이에서 바닥과 평행하게 한 후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돌리고 손가락은 가볍게 오그립니다. 전박 부분이 바닥과 수평인 상태에서 팔꿈치의 각도를 90도에서 110도 내지 120도 정도로 벌려 범퍼와 몸 사이의 반응거리와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팔과 가슴 사이의 거리는 약 25cm가 되며 반응거리는 정상적으로 학생이 물체와 부딪혔을 때 정지할 수 있는 반응 시간과 일치하게 됩니다. 반응거리라 하면 손에 물체가 닿고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말하며, 반응시간이라 하면 손에 물체가 닿고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앞에 설명한 자세는 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은 어떤 부위가 다치기 쉬운가를 결정하여 가슴 높이 혹은 얼굴 높이를 팔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응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걷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잔존 시각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은 팔이 눈을 가리지 않도록 팔의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학생은 위 자세를 양팔로 교대로 연습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이 어색하다고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촉각적으로 충돌 시범을 보여 유효성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상단보호법의 활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익숙한 실내 공간에서 벽에 기대어 정확한 상단보호 자세를 취한 후 공간을 횡단합니다. 점차 교사는 말을 하면서 움직이고 학생은 교사의 뒤를 따라 걷도록 하며 정확한 자세, 안정된 보조, 장애물에 부딪힐 때의 반응 거리와 반응 시간이 적절한지를 점검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공간에서 연습 루트를 정하고 훈련하고 점차 복잡성이 증가하고 충돌 목표물도 다양하게 이어갑니다. 연습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벽과 벽 사이를 걷는다. 2. 안정된 보조로 걷는다. 3. 반쯤 열린 문을 찾는다. 4. 기둥을 찾는다. 5. 캐비넷을 찾는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학생은 쓰지 않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팔을 바꾸어 연습하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결국 근육이 단련되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생활 동작의 일부가 되지 않고 연습 자체로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단련되고 자세가 몸에 충분히 적응될 때까지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하단보호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하단보호법의 특징입니다. 이 기술은 걸어가는 동안 신체의 중앙 부위를 보호할 수 있으며 허리 부분에 걸리는 의자, 책상, 음수대, 싱크대 같은 물체의 위치를 안전하게 찾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한 실내 환경에서 이동할 때 사용되며 안내견이나 전자기기 같은 다른 보행 보조기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보호 기술과 마찬가지로 전박과 손은 범퍼의 역할을 하며 장애물과 충돌할 때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반응 시간과 반응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로 허리 이상의 부위나 손보다 아래 부위, 양쪽 다리는 보호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하단보호법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학생은 팔을 아래쪽 대각선으로 뻗어 몸 앞에서 20 내지 25cm 정도 떨어지도록 위치시킵니다. 이 정도의 거리면 예기치 않은 물체와 충돌했을 때 신체의 손상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반응 거리가 됩니다. 손바닥은 몸쪽을 향하게 하며 손가락은 약간 벌려 컵 모양으로 하는 것이 물체에 닿을 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느 팔을 먼저 해도 좋지만 잘 쓰는 팔부터 먼저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의 위치는 필요에 따라 약간 변할 수 있고 허리 부분에 걸리는 의자, 책상, 음수대, 싱크대의 위치를 안전하게 찾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세가 삐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자세 연습을 하는 것이 좋으며 교사는 학생의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걸어가는 동안 다른 팔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흔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하단보호법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하단보호 자세를 취한 후 벽을 이용하여 즉각 출발을 하여 공간을 횡단하게 하고 교사는 뒷걸음질하며 목소리를 듣고 학생이 따라오게 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의 팔의 위치와 움직임에 유의하고 잘못되면 교정해 줍니다. 양쪽 팔을 교대로 사용하면서 안정되고 편안한 보조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와 연습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때때로 움직임과 말을 멈추고 학생이 다가와 충돌하게 하거나 의자, 책상 등에 접근시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시험하도록 합니다. 1. 기술의 효과성. 2. 팔과 몸 사이의 간격과 보조가 물체와 첫 접촉 후 정지하는 데까지 필요한 효과적인 반응 시간을 제공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세는 바르지만 반응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보조를 늦추든가 몸과 팔 사이의 거리를 넓혀야 합니다. 교사는 처음에는 익숙한 공간에서 학생이 이동해야 할 루트를 정하고 점차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책상, 문, 캐비넷 등을 찾아보도록 주문합니다. 이 기술은 보행 보조기구 없이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언제나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공간이라도 물건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하단 보호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하단 보호법의 특징입니다. 상하단 보호법은 상단 보호와 하단 보호를 결합한 보호법으로 보행 보조기구 없이 신체의 가장 넓은 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벅다리 이하와 표면 단차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보호는 지팡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하단 보호법 역시 표면 단차가 없는 친숙한 실내 공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양팔이 범퍼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일단 물체와 접촉되면 반응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하단 보호법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실에서 교실로 이동할 때. 2. 가정에서 이리저리 움직일 때. 3. 어떤 방의 내부 환경에 친숙해지기 위하여 점검할 때. 4. 실내 공간을 통과할 때 등입니다. 다음은 상하단 보호법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상단보호법과 하단보호법의 자세를 동시에 취하면 됩니다. 팔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단보호법의 활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단보호법과 하단보호법을 먼저 훈련한 후 상하단 복합보호법을 훈련해야 하며 단순한 환경에서부터 점차 복잡한 환경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일단 걸음걸이에 리듬이 맞으면 장애물을 설치하고 연습합니다. 교사는 장애물의 명칭과 위치를 미리 말해주고 목표물에 접근하도록 연습한 후 미확인 물체로 다시 시험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는 각각의 방어기술과 복합방어기술의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 비교해 보아야 하며 물체와 접촉할 때 팔과 몸 사이의 간격이 효과적인 반응 시간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세를 취했는데도 반응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보조를 늦추든가 몸과 팔 사이의 간격을 더 넓혀 반응 거리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균형을 이룰 수 있으므로 신체 균형과 보조가 조화를 이룰 때까지 연습하여야 하며 나중에는 라디오나 메트로놈 같은 음원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음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응용하면 음원의 위치와 거리, 방향 등을 확인하는 감각 훈련을 겸할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보호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보호법은 상단보호법, 하단보호법, 상하단보호법 모두 보행보조기구 없이 비교적 짧은 실내 공간을 안전하게 횡단하는 데 요요합니다. 그 효과는 정확한 자세, 율동적인 보조, 적당한 보행 속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연습이 부족하거나 자기보호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색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자세와 보조가 율동적으로 자연스러울 때까지 연습시켜야 하며 실생활에서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핸드 트레일링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핸드 트레일링의 특징입니다. 핸드 트레일링은 보행 동선과 평행한 면을 찾아 그 면에 손을 스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핸드 트레일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 동선상에 있는 문이나
음수대, 자판기 등 찾고자 하는 물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고정된 면과 계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동선과 평행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손이 몸보다 앞에 나가기 때문에 일정 범위의 전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핸드 트레일링 기술의 한계성은 바닥의 변화 상태를 발견할 수 없고 방어는 스치는 면 쪽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숙하지 못한 공간에서는 이동의 주의를 요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보호법이나 지팡이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트레일링 면과 평행으로 서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우선 학생은 상하단 보호법을 취하고 트레일링할 벽면을 찾습니다. 2. 어깨를 벽면에 대고 머리는 이동 방향과 자기 신체에 똑바로 정렬시킵니다. 3. 발은 벽면에서 15 내지 20cm 정도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4. 팔은 가능한 한 몸에 바짝 붙이고 몸과 약 30도의 각도를 이루게 합니다. 5. 손가락은 약간 구부려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6. 트레일링을 하지 않는 손은 몸통과 나란히 늘어뜨리거나 필요하면 방어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트레일링 벽면은 직선으로 걷거나 원하는 목적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벽면이어야 합니다. 복도에서는 우측 통행 원칙에 따라 우측 벽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를 벽면과 평행으로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팔을 벽면과 평행으로 접촉하면서 전방으로 60도 정도 뻗어본 다음 이번에는 벽에 접촉한 채 뒤쪽으로 뻗어봅니다. 뒤로 움직여갈 때 벽으로부터 같은 압력을 받으면 평행한 것이고 압력이 달라지면 평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앞뒤로 같은 압력을 느낄 때까지 몸을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팔이 앞뒤로 움직이는 동안 어깨는 계속 벽면에 접촉해 있어야 합니다. 안쪽 발은 벽면에 평행으로 붙였다가 15 내지 20cm 정도 떼고 그 옆에 바깥쪽 발을 붙입니다. 몸과 팔의 각도가 30도가 되면 엉덩이와 손의 연결선은 대개 바닥면과 평행을 이루게 되며 고리로는 30 내지 35cm가 됩니다. 교사는 팔의 각도가 바른지 보고 교정해 줍니다. 팔의 각도가 고정되지 못하고 좁아지면 물체와 접촉할 때 반응 시간 또는 반응 거리가 감소됩니다. 손가락은 약지와 소지만 실제로 면과 접촉하고 나머지는 약간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장애물에 닿을 때 반응 동작이 지장을 받을 정도로 뻣뻣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핸드 트레일링의 실행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표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1. 스쳐가는 면과 평행을 유지한다. 2. 똑바른 신체 자세를 유지한다. 3. 정상 보행 속도를 유지한다. 4. 다치지 않고 장애물을 통과한다. 벽을 따라 걸을 때 벽면과 15 내지 20c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때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비어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핸드 트레일링 벽면은 처음에는 장애물과 코너가 없는 고든 벽면을 선택하여 연습하고 점차 자세가 향상되고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향 전환을 하는 코스로 진행시킵니다. 교사는 학생이 안쪽으로 비어링할 때는 팔이 압력을 받게 되고 바깥쪽으로 비어링하게 되면 겨드랑이가 벌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자세가 틀어지면 발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잡아 재출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손은 벽면을 가볍게 스쳐야 합니다. 압력이 너무 세거나 약하면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손을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감소되거나 손이나 손가락에 상처를 입거나 물건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물체와 접촉할 때 적당한 반응 거리나 반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은 몸에서 30 내지 35cm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손에 물체가 닿을 때마다 즉시 서서 몸의 위치, 신체 정렬 상태, 벽면과의 방향 등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장애물을 돌아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은 핸드 트레일링 도중 공간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벽을 따라 손을 스치며 가는 도중 벽이 없는 공간이 나타났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합니다. 1. 가던 방향을 계속 유지한다. 2. 자기보호법을 사용한다. 3.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공간을 통과한다. 4. 다른 보행자를 피해서 통과한다. 트레일링 벽면의 중간에 나타나는 공간이 복도에 붙어있는 출입문과 같이 좁은 공간일 경우에는 그 공간의 간격을 발걸음으로 짐작하여 자기보호법으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균형을 잡지 못하는 학생이나 비어링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양팔을 벌려 양쪽의 문설주를 확인하거나 문을 스치며 통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형적인 교차복도처럼 통과해야 할 공간이 넓을 때는 상하단 보호법을 취하고 즉각 출발하여 건너편의 코너에 닿아야 합니다. 만약 안쪽으로 비어링하여 직각면에 닿거나 바깥쪽으로 비어링하여 코너를 벗어났을 때는 진행 방향으로 트레일링 벽면을 찾아서 다시 정렬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다음은 핸드 트레일링의 요약입니다. 핸드 트레일링은 벽에 붙어있는 문이나 음수대, 자판기, 캐비넷 등을 찾거나 복도와 같이 긴 벽면을 따라 이동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바닥의 낮은 장애물이나 단차에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공간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속도를 늦추고 발에 신경을 쓰거나 지팡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주오는 사람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단보호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공간탐색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이나 교실, 강당, 회합장소 등 처음 접하는 낯선 실내 공간에 빨리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간탐색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공간의 크기와 그 방 안에서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탐색법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로 벽면의 탐색을 공부하겠습니다. 벽면을 따라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1. 기준점을 정한다. 보통은 출입문을 기준점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방 안의 환경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방위체계를 이용하여 벽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3.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기준점과 연관시킵니다. 기준점으로 정한 출입문이 있는 벽을 북쪽 벽이라 명명했을 때 대개 창문이 있는 벽은 남쪽 벽이 되고 칠판이 있는 벽은 서쪽 벽, 게시판이 있는 벽은 동쪽 벽이 됩니다. 기준점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벽을 따라 트레일링하면서 만나는 물체마다 기준점에서 몇 시 방향에 어느 벽에 위치하는지를 기억합니다. 기준점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돌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방을 돌아다니는 데 필요한 정보만을 보유하고 필요하면 점차 스위치, 콘센트 등 자세한 것까지 알아서 기억해 둡니다. 계속 사용할 방이 아니라면 너무 자질구레한 정보는 기억과 활동에 혼동만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의 탐색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앙부를 탐색하는 방법에는 바둑판형 탐색법과 십자형 탐색법이 있습니다. 먼저 바둑판형 탐색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학생은 한쪽 코너에 트레일링으로 이동하여 벽에 등을 대고 옆걸음으로 2, 3보 정도 이동한 후 건너편 벽을 향하여 즉각 출발합니다. 상하단 보호 자세를 취하고 방을 가로질러 반대편 벽까지 이동하며
마주치는 물체와 가구들을 확인합니다. 돌아서서 옆걸음으로 2, 3보 이동한 후 다시 즉각 출발하여 방을 가로지르면서 만나는 물체마다 확인합니다. 방 전체를 바둑판 모양으로 횡단하면서 탐색이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바둑판형 탐색법은 홀이나 강당 같은 비교적 큰 공간의 중앙부를 탐색하는 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십자형 탐색법입니다. 학생은 트레일링으로 한쪽 코너에 이동한 후 대각선 코너를 향하여 섭니다. 상하단 보호 자세를 취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방을 횡단합니다. 물체와 마주칠 때마다 선택한 방향 체계와 관련하여 확인합니다. 대각선 코너에 도착하면 가까운 다음 코너로 트레일링 이동하여 다시 방을 횡단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너에 도착한 후 기준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십자형 탐색은 바둑판형 탐색에 비하여 방 전체를 샅샅이 탐색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대강의 구조를 익히는 데는 충분합니다. 기준점으로 되돌아온 후 학생은 모든 정보를 교사에게 말하고 시각화합니다. 마그네틱 보드나 촉각 지도를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놓으며 시각화하면 효과적입니다. 공간 탐색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 탐색은 낯선 환경에 처음 접했을 때 빨리 그 환경을 숙지하여 그 안에서 이동하거나 활동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공간의 대강의 모양과 벽면의 수를 알면 벽마다 이름을 붙이고 그 벽에 붙어있는 물체들을 확인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벽에 이름을 붙일 때는 북쪽 벽, 남쪽 벽 등 방위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공간 탐색의 기준점은 보통 출입문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하며 벽을 탐색할 때는 트레일링법과 상단보호법을 같이 사용하고 공간을 횡단할 때는 상하단보호법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의 기초기술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